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 책보고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여행 진행을 하고 있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이 됐고, 7월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이게 손부채로도 안 되겠어요. 이제는 정말 목에다가 선풍기 걸고 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건강관리 더 잘 하셔야겠죠. 건강관리를 하실 때 시원한 데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만큼 또 좋은 것이 없다. 좋은 독서 피소법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 문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제일 처음 항상 저희가 오프닝 퀴즈를 드리고 있죠. 책 속 한 구절 퀴즈, 오늘의 한마디를 먼저 풀면서 여러분에게 책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퀴즈로 드릴 책은요, 허윤숙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때려치시고, 돌아다녀야지 이러면서 외국에서 사업도 하시다가 결국엔 다시 또 초등학교로 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허윤숙 선생님이 쓰신 2017년에 나온 더 로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 얼굴이 인생이다. 허윤숙 작가님, 그러니까 허윤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 관련된, 관상학 관련된 이런 책을 많이 쓰셨어요. 보면 내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그리고 내 얼굴이 인생이다. 뭐 이런 얼굴 관련된 거를 인상 경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얼굴에, 왜 흔히들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인상을 바꾼다라는 말에는 내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바뀐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주름을 없앤다거나 체중을 줄이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인상을 좋게 바꾸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 결과로 인상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하는 챕터가 들어 있습니다. 인상을 바꾼다는 말은 마음가짐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꾼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실천을 의미하는데요. 이 책 보면 뒤에 이제 실천하는, 인상을 경영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얘기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책 참고하시고 40 이후 되실 분들, 40으로 가고 계신 분들, 40이 지났지만 오늘부터 내 얼굴 내가 경영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복 많이 받는 얼굴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책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요. bmcom.kr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서울책보고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young@bmcom.kr 이쪽으로 정답, 성함,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선물로 준비한 책은요, 김정희 선생님이 쓰신 헌책방 인문학의 추억을 읽다라는 책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여기 제일 뒤에 보면 이선희 씨의 노래 제목이자 가사죠.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책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 시절에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음악, 영화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책방 추억의 책장을 넘기다 요 책 헌책방 인문학의 추억을 읽다 이 책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6월 마지막 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첫 번째 시간이죠. 서울책보고 백민철 대표 모시고 책으로 읽는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민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꾸 발음이 네. 밀크라고 그래요. 백밀크.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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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이름도 뭐가 충격적이에요? 어디서 그런 이름을 네? 지은? 어렸을 때 네.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배우가 네. 미키로 미키 루크로? 어떡해?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 영어 이름은 미키. 와, 진짜 저는 되게 웃긴 게, 우리 지금 6월, 7월 동안 여기에 서울 책보고에 이렇게 부큐레이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서평가, 평론가 홍순철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홍순철 선생님 외국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외국 이름이 리차드예요, 리차드. 리차드? 예. 아. 근데 그때 리차드 기어가 엄청 유명했대요. 아, 리차드 기어가요? 그래서 그 리차드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홍수철 선생님이랑 통화하면서 선생님, 아놀드 선생님 했더니 나 리차드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했었던 게 미키로. 계속 미키로 네, 그렇게 됐죠. 진짜 대박이다. 어쩜 그렇게 이름을. 그 이후로 계속 고집하고 있죠. 네네, 잘 어울립니다. 아니 제가 아는 또 교수님 중에는 네. 영어 이름이 미키신데 그분은 미키 마우스를 너무 좋아해서 미키. 진짜 그분 교수님 방에 네. 모든 미키 마우스 관련된 그런 물건, 상품, 넥타이도 항상 미키 마우스 넥타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정말로. 그렇게 항상 되게 유명한 그분 트레이드 마크세요. 미키 마우스 관련된. 그래서 제 이름이 미키인 걸 알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저는 그 미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인간 미키, 네, 당신은 달랐죠. 동물 미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좀 이제 닉네임 짓는 것도 웃기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저는 이제 이름이 또 민자가 M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지니까 뭐 갖다 붙였죠. 예, 우리 백미키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영화, 어떤 책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아. 그래서 뭐 남양 특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 이제 시리즈별로 하나씩 조금 이제 좀 재밌는 그런 것들 남양 특집 시리즈로 이제 6, 7, 8을 가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뭐 너무 초현실적이고 그런 이제 호러도 되게 장르가 많이 있어요. 호러 안에서도 알아요? 호러 안에서도 뭐 오컬트도 있고 그다음에 스플래터도 있고 몰랐어요. 전 다시 얘기해줘. 되게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어허. 조금 더 저는 현실적인 공포, 네, 조금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공포를 소개해주는 영화와 책들을 6, 7, 8 한번 좀 얘기해볼까 해요. 현실적인 공포라 그러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사람이 무서운. 예. 그것도 무서운 게 뭘까요? 사람 무서운. 여자의 한. 뭐야? 네, 여자의 한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시리즈로 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한국 영화 합니까? 한국 영화도 할 수 있고요. 네. 뭐 여러 쪽 여자의 뭐 한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져온 책이 네. 길리언 플린의 다크 플레이스랑 나를 찾아줘. 저 나를 찾아주는 영화 봤어요. 이거 영화로도 나. 둘 다 영화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나왔어요? 네, 그렇구나. 이 길리언 플린이 원래는 그 타임이 발행하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라는 거기서 평론가로 원래 10년을 일했었어요. 오. 요건 또 이제 자막 편집으로 아마 이제 화면에 떠갈 거예요. 네. 거기서 작가로 변신을 했는데 모든 그 책을 3개 내고 단편을 하나 냈는데 다 영화화 됐어요. 네. 이 책은 2개는 영화화되고 나머지 중간에 이거는 2006년에 그 여자의 살인법하고 2009년 여기 다크 플레이스, 그 다음에 2012년 나를 찾아줘. 네. 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이건 샤를리즈 테론이 나오고요. 이 영화에서는. 그렇구나. 네. 여기는 뭐 이거는 이제 영화 얘기 조금 이따 할 거니까. 네네.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엄청났었어요. 그 파급이. 아마존 베스트 종합 1위. 그래요. 뉴욕 타임즈 소설 베스트 1위.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에서 그 올해의 소설. 오프라 윈프리도 극찬을 했어요. 피 한 방울 안 나와서 뭐 엄청난 뭐 공포를 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30주간 베스트 상위권에 계속 들었던 책이에요. 30주 동안? 네. 이야. 그래서 여기 나를 찾아줘는 그때 미국에서 한 2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흥행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은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봤다면서요? 예, 전 이거 제일 처음에 네. 와이프가 사라지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그 둘의 부부 생활을 하면서 네. 부인이 사라지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변호사 남편이었나? 거기서 에이미라는 주인공 이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에이미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자기의 에이미 얘기를 부모님이 책을 써가지고 주인공이 거기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여기 내에서. 그 첫 번째 챕터에서는 남편의 이제 관점에서 와이프가 이제 사라진 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와이프 관점에서 나오면서 이제 되게 흥미롭게 600페이지가 넘는데 정말 한번 읽기 시작하면 닫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거 나를 찾아줘 보면서 약간 남편이 외도한 거를 맞아요. 여자가 알고 아, 이렇게 그렇게 해요. 맞아. 그쵸? 그게 계기가 됐어요. 맞아, 맞아, 맞아. 서로의 어떤 그 결혼 생활들이 서로 각자의 생각했던 어떤 그 각자 결혼하면서 그 각자 사람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뭐 맞아. 그런 맞아, 것들. 그리고 다른 그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다른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뭐 그렇게 이제 책에 대해서는 내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작가가 아까 다크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나를 찾아도 마찬가지지만은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네. 인간의 좀 나약한 그런 건데 흔히 볼 수 있는 선에서 악에서 갈등하는 근데 누구나 뭐 좀 상처투성인 거죠. 본인이 내면이 피해 의식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게 캐릭터들 다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들을 만들어요. 책에서 작가가. 아, 진짜 그 영화도 딱 처음 시작했을 때도 네. 너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완벽해 보이는 두 부부가 이렇게 맞아요. 그게 방금 말 잘해줬어요. 완벽이라는 단어. 여기에서 키워드는 제가 보니까 완벽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는 에이미는 외모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완벽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걸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고 이 남자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서로 이제 거기에서 남편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계에 무너질 수 있겠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 어떤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상당히 주인공은 애정결핍도 심하고 예. 사실 겁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내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결과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결과는, 스포요? 스포는 그럼 영화 얘기를 하면서, 여기 책의 내용은 네. 가장 그런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작가의 책 얘기를 하면 이 작가의 책들이 다 주인공은 여자예요. 그 여자를 위한, 여자에 의한 그런 스릴러 책이고, 다크 스페이스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그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뭐 부부, 가족, 뭐, 가족인데 이제 부부나 남매나 뭐 형제,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을 가지고 다 소설에 녹여져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있을 법한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에이미가 굉장히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나쁘다기보다 사실 그게 우리의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불안 요소? 그 불안이라는 게 사실 왜 불안할까요? 잊혀질까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불안의 요소가 크게 두 가지 생각하는데 네. 여기 책에서 봤을 때 이제 불안 요소와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이제 불안 요소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책에서의 불안 요소는 겉과 속이 다른 걸 들킬까봐. 에이미처럼 지금 나의 그 겉모습과 속이 다를까봐. 혹시 마피아 게임 알아요? 알죠, 마피아 게임 알죠. 그 마피아 게임을 하면 내가 카드를 받았을 때 내가 마피아고 시민이고 딱 그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마피아면 이게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시민처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내가 시민 카드를 받았을 때는 사실 되게 편안하잖아요. 네네. 나는 그냥 시민인 것처럼 하는데 마피아 카드를 받았는데 나는 마피아이지만 시민인 것처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거를 걸릴까봐 사람이 본능적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봤듯이 여기서도 에이미도 뭐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 속에 어떤 실제의 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내 책 보고에서의 백민철이 있고 집에서의 백민철이 있고 친구들과의 백민철이 있고 되게 많은 그 백민철이 자아가 자아라기보다 저는 페르소나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마스크를 가면이. 쓰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내 본능적인 것들이 정말 소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어라고 정말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맞아. 되게 순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렇게 이런 얘기 많이 되잖아요. 하지. 맞아. 그 겉과 속이 다른 거를 되게 들킬까봐 아니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올까봐 그 불안해하는 그 요소들이 네. 좀 이 책에 많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지 않았나.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들킬 거라는 그 무엇 그거를 빨리 찾아내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그런 불안의 어떤 잠재적인 요소를 조금 없앨지 않을까. 책을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찾아줘가 원제가 한번 읽어서 해석 좀 해주실래요? Gone Girl.
사라진 여자. 그쵸. 근데 번연은 나를 찾아주잖아요. 네. 원래 사라진 여자인데, 네. 그래서 에이미의 사라진 나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본 모습적인 나를 찾아줘라는 그런 의미로 제목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나 잡아봐라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 번안이 책을 읽으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영화화 됐죠. 네. 영화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데이비 핀처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게, 이도 영화 얘기하면 또 이제 1시간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책 얘기해서. 예. 제가 이 영화를, 우리 파주 출판단지에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운영을 했었을 때, 회사 사무실 앞에 메가박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네, 알지, 어딘지. 네네네. 제가 사무실 얻었을 때, 점심시간에 영화를 보면서 점심도 먹으면서 되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회사를 차리고서 2년을 넘게 한 번을 극장을 못 갔어요. 바쁘고, 너무 머리가 이제 일이 많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개봉한다고 해서, 이건 정말 봐야겠다. 그때 이게 무슨 영화인지도 몰랐었고, 그냥 데이비 핀처 감독의 신작이니까, 그래서 그냥 봐야겠다 하고, 그때 정말 머리가 복잡해서 혼자 정말 그때 되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2시간 반이에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너무 많은 이게 생각이 들어있어서 영화에 과연 집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가서 봤어요. 2시간 반을 움직이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봤어요. 순삭이지, 순삭. 시간이. 네. 와, 정말 순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2시간 반 동안 빠져들어서 극장에서 봤던 영화인데, 데이비 핀처 감독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데이비 핀처? 네, 되게 유명한 되게 감독이에요. 유명한 원래 제일 유명한 영화는 세븐. 네. 나태, 교만, 뭐 이런 그거. 나태, 교만, 탐식, 탐욕, 시기, 분노.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7가지. 마지막 그래서 지금 감독은 사실은 원래 CF 감독이었어요. 원래 CF랑 뮤직비디오 감독이었다가 되게 화려한 걸 되게 하는 되게 영상이. 네. 그래서 원래 예전에 그 조지 루카스의 ILM이라고 되게 유명한 스필버그 그 스타워즈 만든 특수효과 회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연습생으로 또 일하면서 그런데 스텝 참여도 했는데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되게 CF도 첫 CF가 생각이 났는데 공익 광고인데 금연 광고. 네, 근데 태아가 뱃속에서 아기가 뱃속에 태아가 담배를 피는 광고가 있어요. 그때는 되게 80년대 센세이션했죠.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감독인데 되게 유명한 그 90년도에 그 뮤직비디오들 보면은 그래미 어워드 하잖아요. 네. 뮤직비디오 작품상 수상 4개 후보 중에 3개가 핀처 거였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마돈나 보그.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앨범에 Who Is It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 감독도 핀처였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 어떻게 콜을 받았냐면은 에얼리언 알죠? 네, 에얼리언 시리즈가 헐리우드에서는 완전히 블랙버스터 시리즈였잖아요. 1편이 리들리 스콧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2편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었는데 타이타닉. 시고니 위버. 네. 그러면 이제 1편, 2편까지 엄청난 성공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3편 감독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화려한 영상하고 이런 거 CF 감독의 그걸로 이제 했는데 제 어렸을 때 그 당시 때 3편은 쫄망작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보니까 워낙 신인 초보 감독이니까 제작사들이 엄청 이제 가만 놔두질 않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이거 해야 시스템상. 된다. 말이 그리고 많았구나. 약간 거기가 그 전에 원투랑 좀 다른 느낌의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시고니버가 뭐 감옥을 가고 뭐 에얼리언을 뭐 잉태하고 되게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그런 좀 암울한 분위기의 어떤 그 에일리언 3. 맞아, 배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그건 포였나? 준해하고 카로 감독 거였나? 되게 물승 수중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 아무튼 에일리언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세븐을 만들었죠. 근데 그러고 파이트 클럽 그다음에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이 감독의 페르조나는 브래드 피트예요. 그래요? 세븐, 파이트 클럽, 그다음에 벤자민 시간 거꾸로 간다. 그쵸?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까지. 약간 모든 영화의 어떤 그런 작품상 감독상을 되게 받았는데 오스카하고는 되게 또 인연이 없어요. 오스카하고 인연이 없고. 그래서 되게 아무튼 되게 유명하고 되게 독보적인 그런 감독인데 벤자민 버튼. 그리고 이 감독이 최근에는 그 마인드 헌터라는 드라마,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알죠?
봤어요, 마인드헌터. 아, 하우스 오브 카드. 네네네. 그것도 제작자예요. 진짜요? 네,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자고 마인드헌터 알죠? 네네, 봤어요. 마인드헌터가 그것도 책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요? 마인드헌터는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인데 살인자들의 인터뷰라는 책이 있어요. FBI 심리 분석관이 쓴 책인데 저도 그 책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마인드헌터라는 이제 드라마 심리 분석관들이 그런 살인마들 연쇄 살인마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소설은 아니에요. 그걸 저도 가지고 그 책 봐. 노란색 겉표지 있는 거. 그 안에 보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람 얼굴 있고 기쁨, 슬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보라고. 그 FBI 심리 분석관 책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개를 봤는데 제가 말한 그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는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이고 그 FBI 심리 분석관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 책을 계기로 마인드헌터를 만들고 거기에 1편, 2편, 9편, 10편 감독까지 했었어요. 그렇구나. 데이비드 핀처가. 이 사람이 참. 그 보면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책도 네, 맞아요. 스콧 피츠제럴드인가요? 그 위대한 네. 개츠비가 썼었던 책 맞아요.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책을 원래 책 많이 보시는 분들은 책 별로 영화 안 보면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예. 책 읽고 영화 보면 이게 구현을 잘못했다 그게- 망했네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그대로 잘 살려서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카데미에도 각색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색상. 그렇죠. 책을 어떻게 잘 각색해서 영상으로 잘 표현했냐라는 그게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데이비드 핀처가 그래서 아까 그 마인드헌터가 있다가 최근에 방영했던 드라마 살인자의 뭐 마음을 김남길 씨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요. 안 봤어? 네. 그것도 되게 뭐죠? 그것도 우리나라 그 심리 분석관 그 권철용 FBI 그분이 네네네네. 쓴 책을 토대로 해서 만든 그거 있잖아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인가? 최근에 나온 거. 그것도 되게 재밌게 저도 봤죠. 그것도 거기에는 되게 우리와 딱 있는 그 유명한 사건들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논픽션을 그렇게 스토리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재능이 탁월한. 네. 그리고 이 감독은 또 되게 우리 유명한 뭐 옛날 스탠리 큐브릭도 마찬가지고 테이크를 되게 오래 찍어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한 그 테이크 뭐 별거 아닌 그 말하는 장면에도 한 27번을 찍던지 뭐 100번 넘게 찍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예전에 뭐 에일리언이라고 찍을 때도 뭐 시고니 버거도 밤새도록 통화하고도 그랬대요. 전화 그 다음 촬영 씬에서도 아무튼 거장들이 아무튼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처럼 네.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조디악이라고. 그 조디악도 데이비드 핀처가 만든 거예요. 그 조디악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자신의 시그니처 이거 그 엠블럼이라 그래야 돼. 이거 남긴. 조디악은 사실 개봉했을 때나 나왔을 때는 크게 이슈되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명작으로 반열됐던. 아무튼 그래서 데이비드 핀처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긴 했는데.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븐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세븐 네, 브래드 피트랑 거기에 끝에는 너무 끔찍한데 깜짝 놀랐어요. 케빈 스페이시랑 같이 나오고 그 앞에 세븐에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되게 그로데스크하고 우울하고 그 핀처만의 딱 스타일이 나가는데 앞에 오프닝이 있어요. 오프닝은 또 되게 뮤직비디오처럼 음악은 그런데 되게 화면 영상이 또 되게 색달라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세븐 한번 진짜 다시 봐도 오래됐는데 다시 봐도 맞아요. 예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나를 찾아줘로 이거를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데이비드 핀처가 정말 영화도 엄청 잘 만들었어요. 책하고 영화하고 내용이 뒤가 같나요? 같아요. 같아요? 네, 책하고 내용이 같고 그 책에 관련돼서 영화에 대한 그 스토리 전개나 아까 제가 2시간 반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속도감이나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를 찾아줘. 그래서 사실은 뭐 책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네. 그 코미디언 배우 이제 찰리 채플린이 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네. 멀리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희극이다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인생은 그렇게 살만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지만 네. 사실 그 내용을 좀 바꿔서 했을 때는 조금 느낌이 부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 너무 싫다. 그죠? 느낌이 다르죠. 어떻게 느낌이 살아요? 다르죠. 너무 그죠? 싫어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불안이라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어떤 무언가를 들킬 것 같은, 이게 걸릴 것 같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있지만은 누구나 다 어떤 소소한 행복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뭔가의 그 뭐 일이든 가정이든 내가 취미든 어떤 작은 그런 행복들이 사실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까. 이게 혹시라도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나중에 비극으로 바뀌어서 불행해지진 않을까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아까 얘기한 그런 무의식적인 공포가 자꾸 불안 요소를 만드는 거죠. 이 영화, 여기. 에이미도 그렇고, 나의 어떤 내적인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우리 삶 속에 또 다 녹여져 있는 것들인 맞아요. 거니까요. 다 불안불안해 하면서 살죠. 그래서 작가나 사실 아까 이제 아까 감독 얘기도 하고 작가 얘기도 했지만, 작가나 감독은 주인공들을 이 스토리를 가지고 희극으로, 비극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이라는 뭐 영화나 책이라고 봤었을 때 내가 주인공의 이게 희극으로 갈지 비극으로 갈지의 어떤 그거는 오롯이 그냥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맞아. 네. 내가 멀리서 희극을 볼지 가까이서 희극을 볼지도 나한테 달려있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큰 영화나 책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뭐 교훈? 아니면 그런 메시지? 그런 거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정말 와닿는 그런 스릴러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 7, 8 기대가 됩니다, 일단. 네. 6월달 건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7, 8월까지 다 기대가 돼요. 뭐 쭉 갈까요, 그러면? 무서운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오프닝 퀴즈를 낼 때 사실 내 얼굴에 이제 모든 인생이 담겨 있다 이런 책을 소개를 했는데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멀리서 인생, 가까이서 인생 봤을 때 뭐 희극으로 다 생각하고 보고 계신다고 봅니까? 본인의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얼굴이요? 관상. 얼굴은 뭐 무조건 만족하죠. 미키. 농담이고요. 네. 아니 아까 얘기한 뭐였죠? 다 마음 먹기 나름. 마음 먹기 나름이다. 뭐 내 외모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다 그냥 마음 먹기 나름인데 사실 뭐 다들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들 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저는 생각했던 게 그냥 그 마인드 컨트롤 딱 하나였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군대에서 그 행군을 해요. 엄청 무겁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데 저보다 되게 왜소한 애들이 그걸 메고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저런 애들도 하는데 나 같은 등치에 내가 이걸 못한다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로 저는 뭐든지 그렇게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쟤도 사는데 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쟤도 저렇게 사는데 근데 쟤 역할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쟤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쟤를 맡고 계세요? 별로 그렇게 뭐 크게 인생에 뭐 도전 목표 주지 않아서 그래도 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책으로 읽는 영화에서 나를 찾아줘 그리고 다크플레이스. 네. 지금 딱 이제 막 책 읽고 또 영화 찾아보고 데이비 핀처 네. 감독 영화를 또 찾아보면 또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책보고 백민철 대표와 함께 영화를 보는 책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지요. 항상 이분을 만나면 따뜻해지고 좋은 말을, 우리말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종규 작가가 소개하는 헌책방 이야기 함께 떠나겠습니다. 최종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오프닝 여는 말에 소개한 책이 내 얼굴은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윤숙 네. 작가님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상에서 원래 이제 좀 인격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 선생님은 딱 인상에서 인품, 인격 그리고 약간 좀 성격 이런 것도 다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금 인상을 책임지고 사시나요? 저는 거울을 집에도 안 두고 집에도 없으니까 안 보기 때문에 네. 제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래요?
아, 정 교수님 얼굴 거울도 안 보는 남자 괜찮아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마음 잘 봅니까? 네, 늘 겉모습이 아니라 네. 속 마음을 보려고 하고요. 네. 책도 출판사나 지은이 이름이 아닌 그 책에 깃든 줄거리와 이야기를 읽을 적에 네. 우리 마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저부터 스스로 내 겉얼굴이 아닌 제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최준규 선생님이 겉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읽으려는데 노력을 하고 계신 이분께서 쓰신 책은 얼마나 재밌을지 신간 나왔어요. 야, 진짜. 어떻게 사셨어요? 예? 아니, 저 음지로. 빠르시네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 제목이 내 곁에서 꽃으로 피는 우리말이라는 책입니다. 견말이에요. 예, 밑에 견말이라. 곁말. 아, 이게 저거고 밑에가 견말이군요. 네. 내 곁에서 꽃으로 피는 우리말, 곁말. 네. 아, 일단 박수. 이야, 진짜 도대체 고맙습니다. 작가님들께서 책을 한 권씩 내실 때마다 뭐 이제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도대체 정말 자제분하고 책까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산고의 고통을 느끼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다 청기저기로 키웠고 진짜요? 돌이 된 때부터는 청기저기도 풀었어요. 그래야지 똥오줌을 가릴 수 있거든요. 일찍 가렸네요. 일찍 가렸다기보다 이제 12달이 되어서 청기저기를 떼면은 적어도 두어 달은 온 집안이 똥과 오줌으로 똥밭이 되는. 그 날마다 적어도 한 대여섯 번쯤은 신나게 집안을 쓸고 닦고 청소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집안이 훨씬 깨끗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부러 그때는 이제 인간 청소기도 사시면서 아이들이 네. 크는 모습 보시고 정말 이때는 아빠가 그런 얘기하면 내가 니네 똥오줌 다 받아가며 키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긴 한데 떠올리지는 못하시죠? 예,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정말 또 자식 같은 책을 네. 또 곁말을 내셨습니다. 어떤 책에 어떤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을까요? 책 이름 그대로 곁에 두는 말이고 예. 곁에 두는 말인데 꽃으로 피도록 살피자는 우리의 말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국어사전이라는 책을 쓰다 보니까 네. 더 깨끗한 우리말을 쓰자는 뜻보다는 생각을 살찌울 수 있는 말을 스스로 생각해서 차곡차곡 곁에 둘 수 있으면은 이 말이 책 이름처럼 곁말로 네. 그러니까 한자말로 하면 좌우명이라든지 뭐 격언 또 영어 잠언 뭐 이런 거. 그런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말씨를 훌륭한 사람한테서 배울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자그맣게 해도 좋으니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한 톨 두 톨씩 심는 그러한 이야기를 조촐하게 묶어보려고 했습니다. 조촐하기는 내용이 아이고, 네.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보면 이제 예쁜 사진이랑 이렇게 직접 찍으신 사진, 네. 예, 그리고 있고 시도 있어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 책에 바라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네. 책 이름 그대로 곁에 두는 말로 옛날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오래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떤 말이든지 좋은 말, 나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씨앗이 되는 말을 차근차근 돌아보시면서 누릴 수 있으면은 그 씨앗이 차츰차츰 퍼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아이들이 물려받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물려받으면서 아름다운 이 나라로 또 푸른 별 지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네. 품격과 인품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면 정말 쓰는 말에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옳은 말입니다. 맞아요. 이 견말이란 책을 옆에 두고 나중에 우리가 한 100년 후에 헌책방에 갔는데 이 책은 이 귀한 책을 최종기 선생님 책을 막 이러면서 그러게 손으로 또 글씨도 적어서 네. 남기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준기 선생님의 곁말이었습니다. 여행 갈 때 이 책 옆에 딱 끼고 여행 가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헌책방 어디쯤에 찾아가면서 이 책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견말과 같이 떠나볼 오늘의 헌책방은 어디일까요? 곁에 두는 말로 나들이를 가신다면은 네. 전라도에 사는 분한테는 가까울 테고 네. 경상도나 서울이나 대전에 강원도에 사시는 분한테는 조금 멀겠지만 그럼 전라도 쪽인가요? 네. 네네.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순천. 요즘에 순천에 나들이 오시는 분이 허벌나게 많으시더라고요. 허벌나게 많죠. 예. 꽃 축제 많이 하잖아요. 네. 순천 정원 축제인가요? 네. 아. 그 순천이라는 곳이 책과 도서관 도시라는 이름도 있어요. 오, 그래요? 오. 기적의 도서관 네. 들어보셨겠죠? 예. 첫 기적의 도서관이 어느 곳에 열었을까요? 첫 기적의 도서관? 네. 뭘까요? 고척? 어디지? 기적의 도서관 이름을 붙인 첫 도서관이 순천에 순천에 있어요. 열었어요. 네. 그렇군요. 야, 순천 하면 저는 그냥 고추장. 아니, 거기는 순창. 미안합니다. 예. 순천은 그러면 이제 순천에 있는 헌책방을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이름은 뭔가요? 오늘 순천에 있는 두 곳을 두 이야기할 곳? 텐데요. 예. 한 곳은 반딧불과 눈을 한자로 옮긴 이름이고요. 반딧불과 눈. 네. 다른 한 곳은 이 헌책방 지기님이 네. 순천을 책으로 조금 더 살리고 싶어서 작은 헌책방, 그러니까 2호점이라고 할까요? 네. 알고 보면 2호점이 아닌 3호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곳을 열고 다른 젊은 분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두 곳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딧불하고 눈목장가? 그럼 무슨 진목인가요? 무슨 서점일까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네. 형설지공? 네. 그런 얘기요. 형설 서점입니다. 형설서점. 네. 순천의 형설서점. 네. 네. 먼저 순천의 형설서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설서점은 그야말로 약간 좀 뭐랄까 이 제목 자체가 좀 어려운 만학도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어떨까요? 책집을 하시는 지기님이 젊어서 또는 어려서 더 공부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도 담으셨고 이분 어머님이 네. 먼저 광주 계림동에서 헌책집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경상도 안동에 가서 네. 헌책집을 차리셨고 아하. 안동에서 일하다가 아무래도 내 뿌리가 있는 전라도로 와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순천에서 형설서점 이름을 달고서 하셨고요. 네. 꽤 오래되셨죠. 어머니부터 같이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름이 엄마 할 때도 같은 이름이었나요? 네,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형설서점 한 군데밖에 없는 거고요? 그 형설서점이 처음에는 순천 시내에 있다가 네. 나간 읍성이 있는 폐교를 넘겨받으셔서 오. 그쪽으로 옮기셨어요.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폐교에 있는 헌책방. 네. 그렇군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버스로는 좀 멀리 돌아가지만 네. 차가 있으신 분은 되게 쉽게 가실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아무튼 순천에서 나간 쪽으로 나간 읍성 있는데도 나들이 많이들 다니시거든요. 나간 쪽으로 가실 적에 여기 형설서점에 폐교 한쪽을 통째로 쓰는 헌책집에 들러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만합니다. 깜짝 놀란다는 건? 어쩌면이라기보다 여기 서울 책보고보다 책이 많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요? 네. 여기 정말 가볼 만한 곳일 것 같아요. 네. 형설서점. 순천에 가시는 분들께서는 형설책방, 헌책방인가요? 네, 형설서점이죠. 형설서점.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책보고 굉장한 장수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보다 많다고 하시면 그렇죠. 진짜 학교 한 곳을 다 채웠나 봐요. 다 채우고 모자라죠. 정말. 네. 너무 가보고 싶어요. 갑자기. 그리고 다른 한 곳은 네. 이 형설지기님이 순천 기저귀 도서관 곁에 네.
기적의 도서관이 알고 보면 도서관도 같은 책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만지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도서관 책도 헌책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나 도서관에 있는 책을 헌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여기 서울 책보고에서 헌책방 사진 전시할 적에도 네. 손빛책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서 써봤는데요. 도서관과 헌책집에 있는 책이 손길을 받은 책, 손길을 받으면서 빛나는 책이니까 그런 뜻에서 이분이 기적의 도서관 곁에 손으로 만지는 책이니까 옆에 헌책방이 나란히 있어야 순천이 더 빛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2012년, 13년 무렵에 새로 지은 건물을 빌려서 책꽂이를 하나하나 짜서 마련하셨고 그것을 이제 젊은 분이 물려받아서 여기는 책마실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책마실. 네. 그러면은 형설서점하고 책마실은 같은 주인이신 거네요? 다르죠. 다른 분. 예. 그 젊은 분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달라지신 거네요? 그렇죠. 오, 제일 처음. 마련하고 책꽂이를 짠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도 그것을 넘겨받아서 가꾸시는 분은 또 다른 눈길과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헌책빛이 나는 자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형설서점 하시는 분은 형설서점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대로. 아, 형설서점이 제일 처음에 가서 이얏! 해갖고 차려진 거를 지금 또 이제 좋은, 또 새롭게 하신 꾸미시고. 분께. 아, 그렇구나. 네. 요거 되게 예쁜 생각이네요. 그렇죠. 예, 기적의, 그러면 지금 오늘 소개시켜 주신, 형설책방, 형설서점과 책마실. 이렇게 네. 두 군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책마실은 또 어떤 책들이 들어가 있을지요? 책마실도 형설서점도 똑같이 책과 얽힌 모든 갈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책, 그림책, 동화책도 있고 종교책, 인문책, 사회과학책, 문학책 골고루 다 있고 그러한 책 사이사이에 꽤나 그 손때를 탄 묵은 책이 숨었습니다. 숨은 묵은 책을 네. 하나씩 찾아보시는 맛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우리 그러면 형설서점하고 네. 책마실하고 네.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버스로는 한 50분쯤이고 50분쯤. 오. 책마실은 순천 시내. 시내에. 네. 형설서점은 순천 끝에 있는 나간읍성 시골에. 시골에. 네, 거기는 시골이고 그 둘레가 다 산이에요. 진짜 대단히 멋있겠습니다. 네. 아, 한쪽에서는 숲빛을 누리면서 책을 볼 수 있고 네. 또 한 곳에서는 순천 시내에서 여러모로 그 도시스러운 네. 그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전라남도는 또 이런 도시라는 멋이 있구나. 네. 그 골목빛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나란히 새롭게 누려보실 수도 있고 또 바로 곁에가 기적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네. 또 첫 번째로 이은 기적의 도서관이라서 책으로 기적을 일으킨 그런 도서관은 또 어떤 모습일까를 슬쩍 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적의 도서관은 한 프로그램에서 네,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저 굉장히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봤을 때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네, 넘었을 오래됐습니다. 텐데 네. 아직도 도서관이 잘 유지가 네. 되고 있나 봐요. 네. 어쩌면은 그 기적의 도서관 1호를 순천에 열어주었기 때문에 순천시가 순천만 갯벌도 지키는 바탕이 될 수 있었을 테고 네. 순천이 도서관 책도시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작은 전라남도에 있는 도시지만은 여러 고장에서 뜻 있는 분들이 순천으로 올 수 있도록 이어주는 길목 노릇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순천에는 그림책 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 있는 그림책 도서관은 웬만한 그러니까 세계에 이름난 그림책 작가들이 서울 또는 부산 중심으로 전시만 하는데 네.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도 전시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라남도와 곁에 있는 경상남도에 있는 분들이 순천에서 그러한 이제 그림책 맛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순천시입니다.
숨노래 최준기 선생님 덕분에 순천에 네. 대한 아주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부분을 찾게 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셨을 때, 네. 이 헌책방마다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느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두 군데는 어떠셨나요? 책마시를 하시는 분은 그 책집집기님 스스로도 아직 모르는 모르는. 책이 많다. 아, 그렇게 이제 겸손하시다고 할 수 있고, 네. 형사소장 하신 분은 그야말로 그분은 어린이일 적부터 어머니가 하시던 책방을 지켜봤고 그 일손을 익히면서 그 일을 그야말로 온 삶을 바쳐 하셨기 때문에 네. 무르익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형사서점 하신 분은 전라남도와 순천 그리고 시골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얽힌 그러한 살림살이들도 차곡차곡 건사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서울책보고에서 헌책방의 사물들을 하잖아요. 네. 형사서점에서도 따로 헌책방의 사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재미난 것들, 이를테면 시골이니까 풍구라든지 또 예전 우체통이라든지 예. 또 예전 선거함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을 이제 건사하시면서 같이 흘러나올 적에 차곡차곡 모아서 마치 박물관 같은 이야. 것을 이제 모아 놓으셨는데 아직 그것을 보기 좋게 꾸미지는 못하시고 네. 언젠가 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꾸준히 모아 놓으세요. 폐교가 나오는 거는 슬픈 일이긴 하죠. 그 네. 동네에 그 고장 마을에 아가들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네. 근데 이 폐교가 나오면 형설 사장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야 내가 저걸 박물관 만들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돌아다니시면서 종교 선생님도 나도 저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저도 전남 고흥에서 네. 폐교 한 켠을 빌려서 제가 사서 읽은 책으로 개인 도서관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남교육청이든 전남도청이나 제가 있는 고흥군청에서 시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낡은 폐교를 조금 손질해주고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나 일을 하려면 바깥으로 나오니까 네. 자리를 지켜주는 일꾼을 그 지역 젊은이로 쓰면은 저는 알뜰한 책을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씩 모아서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고 제가 있는 그 시골에서도 책빛을 새롭게 젊은이들한테 또 마을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고 이어줄 수 있는 저 스스로 진검돌이 될 수 있겠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이것들 잘 들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그죠? 네. 예. 진짜 순천에서도 그렇고 우리 네. 고흥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 책보고에 모든 입주해 계신 네. 많은 사장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죠. 귀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서울 예. 책보고가 전국 책보고로 네. 전국 책보고로. 전국 책보고로 해서 전남 책보고, 네. 경상 책보고, 좋네요. 강원 책보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로도 넓혀서 그곳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좋은 생각이다. 그곳에도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전국 지자체에 폐교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씩 바꿔보는 이 틀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시스템과 운영 관리를 전수로 하고 이어가서 새로운 일자리와 책문화, 책마을을 펼쳐봐도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도지사님, 네, 도지사님. 좀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최준규의 헌책방 차리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해서 전국구로 펼쳐나가는 책보고 네. 이런 거 굉장히 재밌네요. 네. 네. 역시 많이 보신 분들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해안이 넓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최준규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난 달처럼 숨은 작가를 놓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시를 하나 써왔습니다. 예. 오늘은 가브리엘 뱅상이라고 하는 네. 그림책을 그리시는 지난달에도 그림책 작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 그림책과 생각을 알릴 수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싶어요. 네, 최준기 선생님이 가브리엘 뱅상을 생각하며 시를 써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네. 따로 저는 옮겨 적었으니까요. 네. 가브리엘 뱅상. 골목길이란 어린 놀이터. 골목을 달리다 하늘 보기. 골목집이란 어른 살림터. 골목꽃 심고서 해바라기. 개도 고양이도 나비도 골목길에서 같이 쉬고, 빨래도 들풀도 나무도 골목담 끼고서 나풀나풀. 곰이랑 쥐는 사이좋게 어울리고 놀고, 수다에 나들이에 서로 돌보며 아늑해. 할아버지 바늘땀으로 작은 숨빛 깨어나고, 순이도 도리도 나긋나긋 손 마주 잡고 이 길 걸어. 이 가브리엘 뱅상님이 그린 그림책 가운데 네. 셀리스트와 어니스트였나? 어니스트와 셀레스트였나? 앞뒤가 헷갈리는데 네. 프랑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못 보셨으면은 한번 보시면은 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데 네. 그런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리셨던 네, 분입니다. 그러셨던 분입니다. 손 마주 잡고 이 길을 걸어서 견말을 옆에 끼고 또 다음 네. 시간에 재미있는 헌책방 찾아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노래 최종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자, 이 시간은 우리 담당 문학 선생님 모시고 책으로 만나는 문학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학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 들으셨나요? 전석순 작가 전격 신간 출간. 빠밤빰빠밤. 빨리 감사합니다. 내나요? 빨리 내나요? 네. 얼마 전에 아하. 모피방이라는 소설집으로 요즘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보여주세요. 네. 저는 이제 모피방 이 책을 사실 전석순 작가님으로서 우리 문학 선생님이 아니라 작가님 작품으로 읽고 있는데 앞부분이 이제 요 모피방이라는 부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참 영광입니다. 이런 제가 훌륭한 영광입니다. 소설가를 제가 진짜 이산화탄소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고, 사실 이 모피방에 나오는 그 배경이 세탁소잖아요. 네, 예. 단편 소설 중에 세탁소 배경으로 한 단편 소설들이 있죠. 네, 저는 좀 읽고 굉장히 좀 아빠 생각도 나고 이런 많은 생각들이 그 모피방, 그러니까 세탁소로 오는 많은 옷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가 얼룩을 지우고 주름진 것들을 펴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을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참 저도 들으면서 좀 감동적이고 짠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석 선생님 너무나 명확하게 요 내용들을 네. 마치 세탁소집 아들처럼 쓰셨던데. 네, 실제로 세탁소집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버지 세탁소가 몇 년 전에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체계소처럼 재개발? 네, 근데 뭐 그게 이렇게 막 매끄럽지 않은 과정은 아니었고요. 네네. 적절한 시기이긴 했는데, 그게 저는 사실 제가 나중에 정말 소설을 잘 쓸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아버지 세탁소 얘기를 해야겠다고 좀 미뤄두고 있었는데 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늦기 전에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방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세탁소 안에는 자그마한 옷까지 숨겨져 있는 방도 있고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석순 작가님의 필력을 다시 한 번 더 감탄하면서 읽을 감사합니다. 수 있는 책입니다. 예, 여러분 모피방 이번에 새로 나온 전석순 소설가님의 소설집입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이제 문학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석 선생님, 오늘은 어떤 문학 작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며칠 전에 6월 25일이었죠. 6월 25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죠. 올해 벌써 72주년이라고 해요. 벌써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맞아요. 또 우리나라도 가끔 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휴전국입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나라이긴 한데요. 어떤 분이 좀 주목할 만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만 몇 년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날 거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72년에 발발했으니까요. 72년 전에. 그래서 아마 그 시절이 되면 전쟁을 누군가에게 직접 건네 듣지는 못하고 경험하신 분도 안 계실 거고 아마 영상이나 또 누군가의 기록이나 또는 오늘 살펴볼 문학 작품처럼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전쟁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을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72주년이 된 전쟁도 다시 한번 되새길 겸 오늘은 그 전쟁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네. 오정희 작가님의 유년의 뜰이라는 소설책인데요. 아마 요게 81년도에 나왔는데 81년도 네. 친구 네. 안녕 반갑습니다. 같은 해인가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요게 98년도에 아마 요 표지로 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게 커버가 들어가서 새롭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형식으로 또 나오기도 했고요. 유년의 뜰. 유년의 뜰. 네. 요 소설집 안에 있는 중국인의 거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중국인 거리? 네.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은 1979년 문학과 지성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발표된 소설이죠. 근데 요 소설을 보시게 되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잊고 있었던 전쟁의 공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79년이라고 해도 아직 전쟁의 뭐랄까요? 그 공포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적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여실히 기억하고 있을 그럴 시기잖아요. 네, 실제로 오정희 작가님께서는 오정희 작가님의 삶이 모티브가 된 소설이라고도 해요. 그래요? 오정희 작가님은 1947년에 출생을 하셨는데요. 한국 전쟁을 어릴 때 직접 경험하시기도 했고 또 한국 전쟁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도 면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제목처럼 인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인천을? 네. 실제로 오정희 선생님도 아버지 직장 때문에 1955년에서 59년까지 인천에서 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본 어떤 피폐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 비극적 세계관을 얻으셨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어릴 때 우리가 본 풍경들이나 모습들이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작가에게는 소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소설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네. 우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면 너무 애기들이 인형 안고 이렇게 네. 와 있다가 또 엄마 잃고 막 이래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네. 그 삶에서 얻어진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정말 어떻게 잠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쟁이라는 대사, 전쟁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은 사실은 남성 서사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아이 눈으로 본 전쟁 이후의 상황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궁금해할 때 아마 이 소설이 중요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인천 중구 중앙동 1가 19번지가 배경이라고 해요. 지금도 있는데요. 차이나타운으로 요즘은 많이들 네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차이나타운이 많은 자극이 되었고 심지어 글 쓰는 동력이 된 공간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낯선 중국인의 모습들, 또 미군들과의 또 관계들, 또 전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전쟁 이후의 상황들을 그려볼 수 있죠. 자, 그럼 인천 중앙동 1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정희 작가의 유년의 뜰 소설집 속에 있는 중국인 거리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 소설 속 화자는 전쟁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일자리 때문에
이제 인천 해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 너무 낯선 곳이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그곳에서 갔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희망에 부푼 이미지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낯설고 굉장히 어색한 풍경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좀 낯설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경우 없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조개탄. 이것도 저도 사실 조개탄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조개 모양으로 된 연료더라고요. 조개탄. 그리고 석탄 열차에서 석탄을 훔쳐다가 이제 먹을 걸로 바꿔 먹는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회충약이 요즘은 잘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해인초라고 하는 해인초를 끓여서 이제 약을 만드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독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독한 냄새들. 그리고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가는데 거기서 중국인이 있는데 그조차도 이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모험이죠. 그리고 매기 언니가 등장을 합니다. 매기 언니? 네, 매기 언니는 꿈에 부풀어 있어요.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고. 약간 일종의 양공주를 꿈꾸는. 예, 맞습니다. 네네. 양공주라는 말도 사실은 좀 요즘 많이 낯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공주를 꿈꾸는 매기 언니가 있는데 심지어 아이도 있어요. 제니라고 하는 호녀라가 있는데 그래서 늘 이제 이 미군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지만 결국에는 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인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미군들이 또 뭐 테니스 코트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사실은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풍경들이 아주 섬세한 문체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잊고 있진 않았나, 혹시 전쟁이라는 공포를 우리가 너무 평소에 잊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사실은 그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전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연령대를 뵙고 만나다 보니까 진짜 색깔, 온도차가 정말 달라요. 이거 정말 실제로 전쟁을 경험했었던 혹은 경험했던 얘기들을 들었던, 친구로부터 들었던 그런 분들의 공포심은 엄청나더라고요, 진짜로. 네. 예를 들면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불꽃놀이만 해도 네. 굉장히 공포스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전쟁이 심각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네. 군인 피해만 281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인? 네. 우리나라 군과 뭐 중공군, 북한군 다 합쳐서 281만이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4천만인데. 그쵸. 그러니까 5천만이 아니라 4천만이었을 때라고 치면. 네. 이거 몇 분의 몇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 2천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와. 둘 중에 하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를 잃었거나 그러니까 피해를 안 입은 사람이 사실은 없었죠. 피난민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 국토가 전쟁터이니까 사실은 그 고통들은 상상하기 좀 어렵죠. 이 피해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니까요. 아니 진짜 그 당시에 보면 한국 전쟁이잖아요. 예. 한국의 2년간 전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윤홍길 작가의 장마 이런 걸 보면 왜 이 인민군과 국군의 아들을 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서로 쉬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진짜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쟤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많이 예, 있었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지.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주변을 조금만 살펴봐도 한국 전쟁의 흔적들이나 네. 한국 전쟁을 겪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주변에 이 전쟁과 관련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고통이 묻어나는 공간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게 아마 오정희 작가님께서는 중국인 거리라고 하는 공간의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살고 있는 춘천도 소양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소양강을 건너는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소양 1교가 있어요. 처음 생긴 다리가
근데 그 다리가 곰보 다리로 불려요. 곰보? 네, 곰보빵 할 때 곰보입니다. 네네네. 어릴 때서부터 들었는데 저는 그냥 다리가 좀 낡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다리가 많이 좀 구멍도 나 있고 많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차들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그게 총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 그 다리만 있어서 그 다리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에서 죽고 그 총탄 자국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걸 알고 다시 그 다리를 건너니까 굉장히 마음이 한쪽이 좀 굉장히 쓰리더라고요. 그 자국들이 수십 년 전 자국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이런 공간들은 아마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지금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21세기에 지금 최첨단 시대에 무슨 전쟁이야. 실제로 1년 전에, 1년 전이 시작이 됐나요? 올 초에 시작이 네, 돼서 맞아요. 정말 전쟁이 일어났고요.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진짜 전쟁을 치른 세대와 플로피 디스크를 모르는 세대와 그다음 블루투스로 바로 넘어간 세대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소설을 읽을 때 의아하신 점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사실은 평소에 전쟁의 공포를 막 계속 느끼면서 살지는 않는 않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 소설을 읽으실 때는 이제 분단 국가니까 전쟁의 공포나 혹은 전쟁의 이미지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현대 소설을 보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전쟁 아닌 이야기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게 외국에서는 생각하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좀 그런 내용들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전쟁의 어떤 그런 상흔이나 이런 것들 다 읽어보고 또한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쉽사리 떠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생활 터전을 바꾸기가 힘든데 그 자리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 해보면 이해하지 않는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네. 말을 들어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노여워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게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정말. 네. 유년의 뜰 속에 유년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 이색적인 중국인 거리에 대한 이야기 오정희 작가의 중국인 거리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 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여자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7번째 아이를 낳는 엄마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화자는 굉장히 걱정을 해요. 엄마가 한 번 더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는 게 힘드니까 한 번 더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매기 언니의 죽음으로도 과연 여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성장을 겪으면서 점점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여자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점점 공포에 휩싸기도 하고 전쟁의 공포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의 삶에 대한 공포도 그때 당시의 이미지들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어휘들로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특히나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아마 국어사전을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은 훨씬 더 흥미롭게 주목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일 것 같아요. 우리 앞전에 최종규 선생님이 같이 네. 국어사전 최종규 선생님 펴놓고 보면 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와글와글, 와글와글, 하마하마. 하마하마? 하마하마는 좀 낯서실 것 네, 같아요. 하마하마 뭐예요? 하마하마가 뭘까요? 그 경상도에서 하마 네, 저도 처음엔 그런 걸 떠올렸거든요. 네. 하마하마는 기회가 자꾸 오는 그 모양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하마하마. 네. 그리고 두릿두릿. 두릿두릿. 네. 두리번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두릿두릿 파란 네. 이럴 줄 알았더니 두릿두릿. 리듬이 좀 생기죠. 발음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부걱부걱. 거품이 막 일어나는 술을 발효할 때. 부걱. 네, 부걱부걱.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것들. 네. 다글다글. 다글다글. 작은 것들이 이렇게 촘촘히 모여있는 그 모양을 얘기하고, 바락바락 악을 썼다. 바락바락. 이런 표현을 써요. 희끗희끗.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들을 보시면서 또 그때의 상황들을 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해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전전긍긍 막 이런 거 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북걱북걱, 네네. 몽글몽글 뭐 이런 말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쁘다고. 그게 읽는 또 재미이기도 네네. 하죠. 어. 혹시 국어사전에 단어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한 50만 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50만 개요? 예. 근데 우리 다들 그러시겠지만 국어사전에 있는 말만 쓰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욕도 좀 하시고 또 신조어도 계속 생기고 있죠. 욕도 좀이 아니라 욕만. 욕만 하시는 분도 어딘가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은 또 계속 생기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전문 용어들, 뭐 사투리, 또 신조어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100만 정도의 어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100만 개의 어휘 중에서 몇 개나 쓰면서 살까요? 글쎄요. 100만 개 일단 100만 개 중에서 몇 개나 쓰면서 우리는 살아갈까요? 욕 3만 개 정도는 쓰는 것 같은데. 욕은 한 3만 개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개나 쓰나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자료마다 조금 다른데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얘기하는 자료가 많더라고요. 많이 안 쓰네요. 그러니까 약 1%, 뭐 2%?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쓰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휘가 풍부해지면은 사실은 어떤 대상을 얘기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전달할 때에도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소설을 읽으실 때 어휘를 늘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시면서 혹시 모르는 단어들이나 어색한 단어들이 있으면은 아마 사전 찾아보시면 아마 꼭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약간 이성복 선생님 글이나 아니면은, 윤후명 작가님 이런 글 보면 정말 몰랐었던 단어들 엄청 맞아요.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면은 또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왜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이 많으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색을 하나씩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국어사전을 기역서부터 히읗까지 외울 순 없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오정희 선생님의 소설은 이 소설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다채로운 어휘들을 또 접해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소설을 읽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100만 개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받습니까? 문학상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못 주지 걔네들은. 네. 이 같이 이렇게 뭐 도치시키거나 이렇게 바꿀 단어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풍부한데. 네, 그 풍부한 단어를 또 제한적으로 또 번역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맞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정희 작가의 유년의 뜰 같이 읽어봤습니다. 유년의 뜰에 있는 중국인 중국. 거리를 네.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다룬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금방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 소설은 그런 사건들이나 중요한 일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또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 여전히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고통받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조금 더 풍성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시대의 창인 우리 작가님들, 소설가 선생님께서 6월의 마지막 주를 이렇게 전쟁을 살펴보자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전석순 작가님과 함께 오정희 작가의 중국인 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문학 전석순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선생님의 모피방 내신 전석순 소설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6월 마지막 주 함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프닝 퀴즈로 드렸었던 퀴즈의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드 출판사에서 2017년에 나온 책이죠. 허윤숙 작가의 내 얼굴이 인생이다 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헌책방 인문학의 추억을 읽다 김정희 작가의 책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원한 한 달 보내시고 저희는 7월 마지막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